반갑습니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특별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또 이제 자유진영에서 바라보는 야권 단일화 후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더 유익이 있을지, 그런 유익한 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이동호 박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예.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건, 사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이게 묻히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부 성추행 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어제 또 뭐 박원순의 여러 가지 뭐 피해자에 대해 증언도 나왔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좀 자기를 그 2차적으로 괴롭혔던, 아니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무슨 피해 호소인다라고 했던 여자 3인방을 네네. 여자가 여자를 더 뭐라 한다고, 여자 3인방을 좀 제발 혼내달라고 했더만은 뭐 박영선이 오늘 잽싸게 그 사람들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돈이 수백억, 약 서울 부산에 한 8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죠. 이번에 예, 보궐선거 선거, 비용만. 네네. 아, 참. 이제 그 돈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네네. 여전히 그것은 쟁점이 되지 않아서 아마 참 우리 그 자유 시민들 생각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라고 하는데, 선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저희가 네네. 그 여론조사 해보고 선거를 계속 추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하고 많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뭐일까라는 이제 생각 추적을 해보면, 우리 상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상식은 지금 이 성추행 문제로 됐으니까 네네.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건 뭐 쟤들은 도대체가 더 이상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자기들 뭐 그것도 그래놨으니까 자기들 네네. 당원 당규도. 근데 그걸 다 뒤집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네네. 여전히 어쨌든 여론조사는 잡히고 있고 상당히 큰 접전을 잡히고 야, 있잖아요. 자, 참.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남녀관계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잘 안 미쳤어요. 참.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뭔가 좀 그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감정을 돋구는 그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전에 그 이회창 씨가 그 대통령 선거에 질 때, 네네. 그때 뭐 병역 문제도 여러 가지 뭐 다 거짓으로 발견됐지만, 네네. 김대엽이라는 사람 동원해서 막 병역을 기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보기엔 최고 핵심은 뭐였냐면, 그 이회창 씨의 그 며느리가 네네. 미국에 그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니까 네네.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이회창 손자가, 그러니까 손자를 그 임신한 며느리가 네네.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았다. 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뭐 지금 이회창 씨의 사람이 살던 집이 뭐 화찬란하다. 네네. 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거든요. 그처럼 그런 뭔가 좀 우리 시민들과 다른 삶, 그리고 자기들만의 화찰나는 삶,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LH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쪽은 그 사력을 다해서 물타기 하려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뭐 그 땅들이 자기 땅은 아니죠. 뭐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상속받은 땅이 이렇게 오세훈 시장 시절에 뭘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계속 좀 물고 늘어진 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선거에 굉장히 좀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선거를 연구한 사람도 많고요. 그게 이제 퍼블릭 그 초이스를 해가지고 공공 선택 이론이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어떤 요인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가라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살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좀 우리 특히 우파 진영에서
보기 드뭅니다. 저도 평생 그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 네네. 선거를 연구하지 않는 게 최대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남녀 간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 뭐 자기 뭐 스캔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재벌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데 정주영 씨 한마디에 그냥 무너졌어요. 나는 나를 만났던 여자를 아무도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뭐 정주영 씨는 그게 자신의 그 늙었던 것을 그러니까 젊음을 과시하는 걸로 돼버리면서 영향 크게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유권자들의 상식과 실제로 네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상식과 많이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오늘 그래서 오전에 이제 자유일보사에서 글쎄요.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자유진영의 대토론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제가 한두 번 봤던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똑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오전에 이제 또 안철수 측에서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는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일부 시민들이 하는 말이 근데 오세훈 대 박영선이 만약에 붙는다면 오세훈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세훈이 약하다고요? 네. 그 근거들은 뭘까요? 근거는 없이 약한 것 아닙니까? 혹시 좀 이제 통상적으로 네네. 그 보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안철수 씨가 네네. 상당히 강경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준비하면서 네네. 문재인하고 계속 각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고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이 뭐 중도 표명하면서 그리고 김종인이 그걸 이끌면서 사실상 거기에 묻혀있던 측면들이 우선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투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한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번에 한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오세훈 씨가 본인이 네, 중간에 맞습니다. 그만두면서 네, 참 아쉬웠습니다. 예, 사실. 그때 박원순과 그 누굽니까 그 지난번에 그 했던 그 누굽니까 오거돈. 네. 아니 부산, 여자 우리 박원순과 붙은 나경원. 네. 나경원이군요. 네. 참 요즘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네네. 납니다. 그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그때 48.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뭐 특별히 그 투표율이 올라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50% 내외라고 본다면 그 전체 유권자의 50%니까요. 예. 그럼 결국은 누가 투표장이 많이 데리고 나오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고정표가 많은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네네. 만약에 35%를 고정표로 갖고 있는 정당이 지금 현재 꾸준히 더불어민주당이 35% 고정표는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도 여전히 35%라고 제가 이따 확인해 주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35%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무관심층 뭐 예를 들면 기권한 사람들 빼고 네네. 기권한 사람이 한 20% 보면 한 70%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가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70%에 35%면 만약에 투표율 50% 떨어지면 그 35%는 45% 이상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5%만 가지고도 네네. 투표율이 떨어지면 단독으로 당선이 가능한 수치에.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선거는 우리 유권자들 예상과 달리 상당히 근접전으로 치를 것이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길 거냐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시민 진영에서 이 서울시장 뺏겨서 우리가 다시 이 치욕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또 서울시의 뭐 새로운 주택 공급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정말 그래서 그 피해를 시민이 고스란히 봤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거냐. 결국 그러면은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네네. 얼마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날 투표장이 끄느냐의 관건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 고정표 여당의 고정표 35%는 굉장히 센 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서울시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네네. 49명 중에 41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구청장 네네. 22명 중에 21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원, 광역의원 101명이에요. 나머지는 6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다수죠. 그 다음에 구의원도 뭐 거의 다수잖아요. 네, 다 잡고 3분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특히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들은 일반 밀접한 생활에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먹고 만약에 조직적 동원을 한다면 그 위력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뭔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아, 네.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섭섭한 점들이 있었다. 잠깐만. 제가 네네. 그 질문 전에 잠깐 까먹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세훈 씨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네네, 질문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 보면 제3당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보다는 네. 제2당, 제1야당 후보가 이 보궐선거에서 훨씬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네네. 본선에 들어가면 제1야당 후보가 훨씬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씨가 계속 하락 국면에 있는 건 특별히 안철수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제3당 후보에 갖고 있는 핸디캡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증폭 효과가 없습니다. 네네. 조직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그 서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 할 때 그 지역의 핵심 당원들이 한 300에서 500명은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40개 같으면 네네. 뭡니까 2만 명이 넘습니다. 야, 네. 그럼 그 사람들 만약에 한마디씩 하고 다니면 네네. 그 사람들 표를 주워 올지는 모르지만은 증폭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커지는 거죠. 여론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 지역 구석구석에 사니까 가정주부를 만나든지 혹은 네네, 식당에 맞습니다. 가든지 혹은 커피숍에 가든지 이야기를 할 거면 그것이 이제 퍼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조직 있고 제1당, 제2당 후보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가 계속 하락 국면에 있는 거고 이제 오세훈 씨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다가 상승 국면에 있는 거고 김종인이 이제 귀신처럼 그걸 알고 선거 여러 번 치러봤으니까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도 오늘 그 토론장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대로 가면 결국엔 그 공이 김종인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라도 김종인 씨는 사퇴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네네. 우리가 사퇴하란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네네. 뭐 그런 주장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다시 우리 뒤에 광화문 원내 일천만 회원 모집으로 가는데 지금 김종인과 오세훈 국민의힘당은 네네. 사실 광화문을 외면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선거 네네. 패배 책임을 광화문으로 돌리고 정말 비열하게 이를 데 없는 짓이죠. 참. 그래서 사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 자기들이 지금 다시 그 국민의힘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가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저 김종인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저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 조직된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자꾸 남에게 기대고 그다음에 또 뭐 왜 저희들은 저리냐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00만 명만 조직돼도요. 지금 민주노총이 정권을 움직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만인데 우선 100만만 조직해도 네네. 100만이 조직된 조직이 만약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김종인이 아니라 할배라도 야 당장 그만둬 그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도 네네. 문바들이 움직이면 거기서 뭐 추풍락이 날아가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참. 우리는 그 상황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평론가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의 시기는 평론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각자 맡은 자리 자기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외치는데 네네네.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을 가르치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100만이 조직된다면 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론가처럼 생각하지 말자.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보자면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야권에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해줘야 될 일들이 많죠. 있다라고 하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해줘야 될 일.
그 열띤 토론회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줘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열성적으로 지금 야당을 위해 싸운 건 광화문 세력들인데 광화문 세력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뺏겨가는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정말 화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 우리 정광 목사님도 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그 이명박 정권 집권도 실제로 많이 도와줬고 네네. 박근혜 정권도 도와줬는데 이들이 당선되고 나면 입 싹 닦는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조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아마 그 심정이 네네. 우리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갔었던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것도 다시 도돌이표로 계속 돌아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준비돼 있고 훈련돼 있고 조직돼 있으면 저들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돼 있고 조직돼 있고 훈련되지 못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분위기를 바꾼 것도 2019년도 우리가 투쟁하면서 이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보수가 분열되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맞습니다. 탄핵 국면에 거의 괴멸 수준이었습니다. 괴멸 수준이었잖아요. 25% 지지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리고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75%, 80% 이르렀습니다. 예. 괴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그래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면서 맞습니다. 싸워왔던 사람 투쟁 때문에 여기까지 맞습니다. 왔거든요. 참. 그리고 지난 총선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41% 얻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은 결국 싸우는 사람들의 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들은 엉뚱한 데 화풀이하고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랑곳 하지 말고 네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 박사님 이번에 저희가 제목으로 올려놓은 게 갤럽 조사 데이터 통계로 본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자라는 예. 타이틀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벌써 한 650분 정도가 들어가 아이고, 많이 계시는데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대체 승자가 누구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갤럽 조사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어디가 좀 유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고 좀 사실은 제가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는 게 제건데 한번 좀 띄워주시죠. 제가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겁니다. 어제까지 조사했고요. 한번 볼까요? 약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예.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지금 2021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1,005명 했고요. 이걸 좀 표본 오차랑 그 다음에 응답률 그 다음에 뭐 95 신뢰 수준이란 말을 제가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신뢰 수준이란 말은 네. 만약에 그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조사를 지금 갤럽이 16일부터 18일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00명을 뽑아서 했잖아요. 그럼 이런 조사를 100번을 했을 경우에 네네. 95번은 이와 같은 조사가 나올 결과가 상당히 그럼 높은 신뢰성이 그렇죠. 그다음에 신뢰도를, 네. 5번 정도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네. 100번을 하면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사를 100번을 시도하면 95 그러니까 95번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이제 표본 오차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마진 오브 에러라고 영어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로 3.1%, 아래로 3, 다시 말해 6.2%는 네네.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런데 그러면 왜 뭐 1% 차이로 그러면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6.1% 조사 안에 있으면. 네네네. 그래서 6.1%의 안에 있는 범위가 만약에 실제로 결과 뒤집혀 나오면 그건 뒤집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표 내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좀 봐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왜 제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냐 하면 이 여전히 그 대통령의 예를 들면 직무수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선거는 네네. 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면 네네네. 통상적으로 평가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누가 잘할 거냐는 그래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미래 전망을 예를 들면 전망적 투표라 그럽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예. 누가 잘했냐가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네네네.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평가보다는 과거에 뭐 했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기대치의 무게가. 기대치를. 네네. 그다음에 그러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있는 선거는 대략 회고적 투표를 해가지고 평가적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했으면 누가 높겠습니까? 여당이 높죠. 대통령이 못했으면 야당이 높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있냐를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지금 현재 보면 이 서울 경기에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27% 잘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가 서울은 27%가 나왔습니다. 27%. 잘못하고 있다가 65%입니다. 네, 65%. 예, 이 정도면 뭐 사실은 안심해도 된다고 봐요. 네네. 서울은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그러니까 27%는 지금 저들의 악착 같은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저러고 이렇게 죽쓰고 있는데도 25를 지지하고 거의 저 정도면 대깨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대깨문들이죠. 27%면. 네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37%인데 네네. 그건 이제 호남이나 이런 게 과잉 대표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워낙, 예, 네네. 서울의 27%라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보면 네네. 사실은 27%니까 그 옆에 뭐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인천 경기가 39%예요. 인천 경기는 높습니다. 예, 인천 경기가 네. 이 39%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그 사실상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39%나 나왔다는 수치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 쪽이 네네. 이 인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도 예예. 경기도 거의 1,000만에 가깝잖아요. 네네. 경기도 안에도 남부 쪽이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상당히 그런 높긴 하지만 성향 때문에. 예, 그러나 이 서울과 경기가 거의 같이 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그 경기가 높은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플러스 왜냐하면 이 경기에 살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여론은 섞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섞일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네네. 대략 한 30, 한 4, 5%. 그 여전히 아직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네. 또 데이터 통계로 보니까 예, 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낀 건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주변은 전부 문재인 반대인데 왜 문재인이 30% 나오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지만 저도 저랑 친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저랑 이야기 나누고 저랑 생활 반경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랑 생각이 같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져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사실 만났는데 그런 대화에서 티격태격하면 하면 관계가 좀 지속되기 어렵죠. 안 만나잖아요. 사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모이는 사람들이 동료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주변은 근데 왜 그러냐라는 것에 좀 거기에 함정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좀 냉철하게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우려 섞인 게 부산, 울산, 경남이 보세요. 네네. 3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27%인데 이 5%가 높아요. 부울경이 서울보다 높네요. 예. 저들의 지지도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참. 그 다음에 또 네네. 볼까요? 이 이제 여전히 여성이 많이 내려왔네요. 여성이 원래는 그 잘하고 있다가 네네. 좀 더 높았거든 남자보다 한 몇 네, 퍼센트. 네네. 지금 문재인의 강력한 지지층이 3, 40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문재인이 뭔가 좀 선하게 생겼다고. 내 정말 돌겠어요. 근데 정말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없죠. 젊은 여성들이 정치 참여도나 생각이 진짜 관심이 전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눈여겨 볼 거는 지금 18에서 29세 젊은 층의 지지도가 27%예요. 네네 젊은층이 낮습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문재인 지지도가 낮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3, 40대는 아직도 없죠. 뭐 30, 40대는 46, 아직도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예, 예. 목사님. 네. 참. 그다음에 저는 이제 50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60대에 이긴 걸 가지고 네네. 만약에 3, 40대를 좀 보탠다면 결국 50%에서 50대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이기면 우리가 젊은 세대 진 거를 만회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네네. 50%도 지금 50대도 여전히 아직 좀 높은 편이에요. 전국 평균보다는. 그렇구나. 네네. 예. 그다음에 지금 무당층에서도 네네. 뒤에 보면 주요 정당 지지별로 무당층 있잖아요. 네네. 무당층에서도 현재 한 그 19% 되네요. 무당층도 한 19%나. 네. 무당층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네네. 상당히 이건 이번 선거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 이래서 지금 아마 지금 저기 우리 그 국민의힘하고 네네. 안철수 쪽에서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아, 저런 부분을 보면서 예. 기대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네네.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정당 지지도입니다. 네네. 이 서울 경기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역전됐네요. 지난주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한 35%가 5%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역전했잖아요. 2% 추월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30, 28입니다. 야, 아니 진짜 이 상태인데도 박빙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 거 문재인에 보면 실망하지만 와, 지금 야당은 찍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몇 년째 거죠. 계속 되고. 네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야당이 뭔가 좀 바뀌지 않으면 음. 그리고 정통 보수 예를 들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네네. 그 지금 국민의힘당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요. 네. 이것도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네. 투표장에 나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무당층은 안 나와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당 해봤자 뭐 몇 퍼센트 안 되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28, 열린민주당 2, 그다음에 정의당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정의당까지 하면- 합치면은 몇 네. 퍼센트입니까? 8%면 네. 36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30%고 네네.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서는 그 보수 안 찍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민의당 지지자 38%인데 그중 절반 온다고 보면 34에다가 저기 36입니다. 네, 36. 그러면 2% 뒤처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자나 정의당 지지자는 강력한 지지층 사람들이거든요. 투표장에 꼭 나오는 사람들이.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보면 여전히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야, 진짜 이번에는 총 집결해서 무당층까지 진짜 총 집결해서 이게 달려들어도 쉽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통계.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도 보세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33이지만 열린민주당 4, 정의당 4예요. 8 더하면 높네요. 뭡니까? 41%예요. 40%가 넘습니다. 네. 와, 참. 그러면 지금 이 41%가 만약에 투표율이 낮은 상황으로 내려간다면 네네네. 이 41%는 단독으로 50%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 정당 지지도를 볼 때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두 개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열린민주당, 정의당까지 포함을 해버리니까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언론 기사는 자꾸 이제 이런 분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들이 통계표 볼 줄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령별로 보세요. 네네. 이 18에서 29세 국민의힘 12%입니다. 와. 더불어민주당 30%고. 그러니까 문재인 싫지만 국민은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참. LH 사태가 터져서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은 떨어 나왔지만 어디 가 네. 있냐면 지금 부동층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 지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참
이런 층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선거 전략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네네. 생활적으로 그다음에 뭐 직업별로도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직업별로 보면 우리 뭐 자영업도 여전히 아직 낮고요. 자영업 뭐 엄청납니다. 예, 기능 노무 서비스는 저기 열린우리당 40%고 와. 우리는 20%입니다. 사무관리는 차이가 더 나고요. 네네. 그나마 지금 여자들이 네네. 이제 돌아서 전업주부가 왜냐하면 전업주부들은 지금 LH 사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 예. 화가 지금. 왜냐하면 집 살려고 평생 네네. 근금 전략하고 돈 모으는 사람들 대부분 네, 맞습니다. 가정주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이런 경제 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돈 열심히 모아서 조금 늘려가고 조금 이게 네. 사실 꿈인데 예, 그런데 그걸 완전 지금 짓밟은 거예요. 저들이 지금. 짓밟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주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전업주부가 그전 선거만 그전 여론조사마다 우리가 뒤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38로 역전했으니까 전업주부가 이제 상당히 저쪽에 실망해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도 보세요. 19%밖에 안 되잖아요. 참. 그다음에 지금 봅니까? 대통령 긍정 평가자. 네. 요것도 이제 예를 들면 부정 평가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자 중에 네. 예를 들면 부정 평가자 중에 45%만 지지했어요. 국민의힘을 네네네. 부정 평가자 중에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예. 네. 그다음에 또 좀 볼까요? 네네네. 진짜 이게 통계와 수치 자료로 보니까 제 피부로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네. 이걸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예. 지난 총선에서도 예. 갤럽의 이 조사는 거의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 정부 지원이냐, 네네. 그 다음에 견제냐, 야당을 통한 견제냐. 그러니까 국정 안정이냐 혹은 견제냐. 네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을 찍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야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 투표 결과에 많이 반영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갤럽의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보면 네. 똑같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을 지금 견제해야 된다가 41%, 그 다음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가 50%였어요. 와. 근데 우리가 저쪽에 49% 얻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맞습니다. 41% 얻었고 똑같이 네네.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똑같이 나온 건 부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야당이 당선되는 50%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 수치들이 지금 정당 지지도로 오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고 네네. 여러 정황은 그러니까 지금 LH 사태 이후로 여당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여전히 여당이 당선된 데가 36%예요. 그럼 36%가 투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네네. 이거는 지금 70%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율 50% 상황이 36%면 이거 과반이 넘네요 지금. 47, 8% 이상 네네. 돼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가지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이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보세요. 지난 21대 갤럽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네요. 21대 보면 네네. 39대 49였잖아요. 네네. 거의 그대로 나오죠. 우리 41% 나오고 여당이 51% 나왔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참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하다 보는데 네네.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으면 국정 안정에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으니까 아직 코로나 상황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종결이 안 됐죠 아직. 종결이 안 됐죠. 그러면은 아직 위기 상황이니까 네. 정권을 유지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잘하고 있다가 60%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가 60%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 모 헌법학회장을 지낸 교수와 네네. 저녁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헌법학회장을 지냈으니까 네네. 그 헌법학자들이 다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예, 그 모임에 갔는데 거의 70% 이상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더랍니다. 헌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고 네네. 예배의 자유를 침범하고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의 70%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교수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 법학자들이 정치 사상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경제는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네네. 개인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역 함부로 이게 프라이버시 영역이에요. 여기는 네. 함부로 공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거의 신성 불가침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네. 경제도 그렇고 뭐 어쨌든 개인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그 이걸 누가 공공연히 들여다본다면 그건 뭐 기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자유민주공화국은 사적 자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공공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못하니까 네네. 우리들이 세금을 내서 정부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나라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하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도로도 짓고 댐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사인들이 못하는 것을 보충해 줘라.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정치사상 문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헌법학자의 70%가 문재인이 코로나를 핑계로 정치 방향하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문재인이 방역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헌법학회장 분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면 처음 하는 질문이 당신은 이승만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달려왔고 어디로 향해야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있어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헌법학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지 정치적인 이런 공부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기댈 것 없이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참,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국회에 내보내고 맞습니다. 참, 지도자로 뽑아내야 됩니다. 진짜 국민이 똑똑해야 감시도 할 수 있고 질책도 할 수 있고 바른 지도자, 똑똑한 지도자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대 국민 국가라고 하면 근대라 하면 이런 겁니다.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를 지닌 개인이 탄생을 근대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근대는 뭡니까? 자유와 권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왕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만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근대 국가라면 그러나 그와 달리 자유와 권리를 지닌 근대적 개인이 탄생한 것을 근대라 그러고, 네네. 그럼 국민 국가는 뭐냐? 국민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제는 군주가 주인인 국가예요. 예. 우리 조선왕조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주인입니까? 왕이 주인입니다. 왕정체제였죠. 근데 우리는 1948년도 수립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본 건 지금 광화문 앞에 보면 세종대왕 물론 우리 조상이긴 하지만 네네네. 자유민주공화국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진짜 너무 거저온 것 같습니다. 거지왔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이 네. 목숨을 걸고 그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했고,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날라온 네네. 그 하얀 얼굴의 그 선교사님들. 선교사들, 네. 그들이 20대 젊은 나이에 예. 그 서구에서의 그 온갖 그 뭡니까 혜택을 다 무시하고
정말 이 처참한 그 조선에 와서 물도 낯설고 질병도 많은 당시 그 조선 풍경을 얘기 들어보면 방에 들어가면 빈대가 버글버글 소리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 환경에 와서 네네. 풍토병에 죽은 사람도 많고 맞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신앙이 뿌려졌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는데 사실은 1948년도 우리가 뭐 싸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뭐 국뽕 역사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투쟁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이 일본 물리치는 바람에 거저 맞습니다. 얻은 겁니다. 네네. 우리가 싸우지도 못했어요. 일개 대대도 안 됐는데 광복군이. 그래서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미국이 그 이제 한국군 침공을 위해서 뭔가 협력을 요청했는데 일개 중대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거저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우리 선각자들이 이승만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하고 180도 다른. 그리고 1948년도에 우리는 그 보통 투표권, 그다음에 일반 평등 보통 투표권이 다 완성됐는데 영국도 보통 투표권이 1950년도 이후입니다. 참. 그다음에 대만은 최근에야 보통 투표권 다 됐잖아요. 네네네. 여성 투표권이 확립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걸 번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예배가 있어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 선거 관련돼서는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결론을 좀 드릴까요? 네네, 결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아직 모릅니다. 단일화 돼도요. 단일화가 돼도 예. 아직은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네. 정당으로 보면 아직 우리가 불리하고, 그다음에 투표율이 낮아진다고 보면 조직 동원력 우리가 불리해서, 그다음에 여론은 우리에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결국 잘 지켜봐야 되고 사실은 지금 이 단일화에 지금 저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네네. 여론이 좋아지니까 욕심이 앞서는 거거든요. 질 것 같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던져버리고 맞습니다. 말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단일화가 잘 안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됩니다만 단일화가 네네. 안 될 경우는 한쪽을 몰아주는 슬기로운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운동권들의 빨대꽂이는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운동권이 서울 시민의 돈 가지고 온갖 구석에서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맞습니다. 기반부터. 네네네. 저들은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전부 국민 세금 빨대 꽂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것만 청소해도 저는 내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네네. 중요한 전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늘 방송 때마다 외쳐주시는데요. 광화문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남은 또 보궐선거 기간 또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우리가 또 조직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님 모시고요. 여러분 이슈더 라이브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더 라이브 여기서 마치고요.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